시간 표현이 아니고 피동하고 사동 표현. 지금 교과서 기준으로는 피동만 나와 있는데 아마 높은 확률로 사동도 같이 배우실 거야. 자, 그러면 그냥 사동 먼저 할까? 사동 표현부터. 거의 세트 아이템처럼 웃기니까. 자, 사동 표현을 가봅시다. 지금 우리가 배울 챕터의 이 사동과 피동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 개념 자체는 생각보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사동은 말 그대로 뭐 하는 표현? 오케이. 시키는 표현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 사동 표현을 실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먼저 이름이 단형이라고 불리는 것과 장형이라고 불리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는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지. 피동, 사동이지, 사동 접사를 이용하는 방법과 통사 구조의 통구라고 하면 안 돼요. 통사 구조의 모습을 바꾸는 방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자, 사동 접사하면 일단 뭐 우리가 머릿속에 외워져 있는 그 단어들이라기보다는 접사들이 있죠. 뭐뭐가 있죠? 이, 리, 기, 우, 추까지. 오케이. 참고로 요 이기리기까지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우리가 잠시 후에 얘기할 사동 표현 아니 피동 표현이랑 겹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뵀던 개념들이랑 비슷한 설명을 해야 돼. 무턱대고 외우지 마라. 그러니까 밥을 먹이다. 오케이? 밥을 먹이다를 그냥 이가 나왔으니까 사동, 뭐 그다음에 이가 나왔으니까 피동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의 양상을 봐야지.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왔으면 먹게 만드는 거니까 사동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참고로 먹다의 피동 표현은 먹이다가 아니라 먹히다죠. 네. 먹음을 당한 거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하게 한 건지 당한 건지를 기준으로 꼭 의미 분석 좀 해주시고. 우구추는 너무 쉽지. 낮다를 낮게 만드는 건 낮추다라고 바꾸는 것처럼 이런 양상들을 집어넣을 수 있고. 장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이런 것들이 있죠. 뭐뭐하게 하다. 그 다음에 참고로 시키다라는 단어를 그냥 다이렉트로 쓰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 근데 이 시키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는 어휘를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어휘를 통한 사동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는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뭐하게 하다, 시키다 라는 표현들이 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정도까지 뭐 내용 딱히 어려운 건 없죠. 자,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여기부터일 거야. 자, 그러면 사동 표현은 반대되는 개념이 있잖아. 사동 표현의 반대가 뭐지? 주동 표현이야. 그러니까 주동은 말 그대로 문장의 주체가 능동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는 거는 주동 표현이라고 부르는데 시키는 일을 받게 되는 것은 사동 표현이잖아. 그러면 주동이 사동으로 바뀌는 것이고 사동이 주동으로 바뀌는 것이겠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 그치? 그 양상들을 살펴보는 거야. 먼저 예를 들어 길이 넓다 같은 문장이 있다고 쳐보자. 오케이. 자, 길이 넓다를 사동으로 바꿔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문장을 바꾸면 A가 길을 넓히다 혹은 넓게 하다 뭐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이때의 변천 과정을 잘 살펴보면 먼저 이 부분은 원래 문장에는 없었지만 시키는 존재가 있어야지만 이 넓게 만드는 존재가 드러날 수 있는 거니까 드러난 표현, 새롭게 등장하는 주어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동주라고 불러요. 오케이? 원래 문장과 비교했을 때를 말하는 거야. 두 번째, 원래 문장의 주어는 뭘로 바뀌었죠? 목적으로 바뀐 거 바로 판단되지. 마지막 세 번째, 너무 당연하게도 he라고 하는 사동 표현이 접사가 추가되면서 문장이 바뀐다. 즉, 기본적으로 원래 문장의 주어는 뭘로 바뀐다? 목적으로 바뀐다야. 자, 그런데 참고로 이거는 언제나 그런 게 아닌 게 지금 선생님 파란색으로 쓴 주어가 목적으로 바뀌는 양상은 원래 문장의 서술어가 목적어를 요구하는가 아닌가로 나눠볼 수 있어. 즉, 참고로 이 넓다는 우리가 어떤 서술어가 목적어를 요구하는지 아닌지를 따질 때 사용하는 용어가 하나 있잖아. 그 뭐라고 하지? 무슨 동사? 이게 무슨 동사거든?
목적어가 필요 있어, 필요 없어? 없어요. 필요 없어. 필요 없는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불러? 세상에. 자동사. 자동사. 그지? 자동사라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타동사라면 말이 달라진다는 거야. 오케이? 혹은 타동사 혹은 참고로 우리 문장에서 서술어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형용사일 경우도 있잖아. 그치? 타동사와 형용사인 경우는 타동사로 그냥 문장 만들어 볼까? 그냥 아이가 밥을 먹다 같은 문장이 있다고 쳐보자. 오케이? 자, 이 문장은 무슨 동사입니까? 타동사이죠. 참고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개념은 타동사일 때도 그렇지만 형용사인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케이? 자, 아무튼 간에 아이가 밥을 먹다. 잠깐만. 형용사인 경우는 아니지. 잠깐만. 일단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 타동사일 때 지금 이런 경우라면 똑같이 이 녀석을 주동 표현으로 아니 사동 표현으로 바꿔보면 똑같이 A가 I에게 밥을 먹이다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지금 이때는 앞이랑 뭐가 다른지를 중심으로 달라지는 점을 참고해보자. 자, 일단은 사동주가 똑같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하지. 원래 문장의 주어는 목적어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지. 왜냐면 목적어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뭘로 바뀌었어? 부사로 바뀌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타동사의 사동 표현으로 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은 거 보일 거야. 그러면 이 두 개의 경우의 차이점이 뭔지가 느껴지시죠? 일단은 주동 표현이 사동 표현으로 바뀔 때 첫 번째 사동주가 등장하고 두 번째 문장의 주어가 바뀌는데 서술어의 자동사 타동사 여부에 따라 목적어로 바뀔 수도 있고 부사어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오케이. 자, 이게 사동사입니다. 그리고 참고 사동을 만드는 방법이 이런 식이라며, 그치? 근데 사동을 만들 때 첫 번째 이중 사동은 원래 안 돼. 그런데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예를 들어 소개시키다 같은 경우야. 선생님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 왜 IT 리뷰어들이 맨날 언박싱이라는 걸 하잖아. 그 언박싱을 하고 있으면 선생님 속 터지는 부분이 하나 있어. 네, 조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한번 얘기했었나 봐, 그지? 뭔다? 소개시켜드리겠다고 자꾸 말을 해. 근데 이 문장의 의미를 가만히 따져보면,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뭐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질이 떨어지고 그런 정도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무심코 쓰는 건 바꿔야지, 그렇지? 소개시키는 건 어떻게 하는 표현이야? 소개하게 만드는 거야. 문장의 의미는? 네. 그렇잖아? 소개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당시 상대방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거야. 근데 소개를 시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당신이 나에게 이걸 설명할 기회를 주겠다 이 소리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소개하게 해주는 거잖아. 소개시키는 건. 그러니까 그 리뷰를 보고 있는 내가 내가 소개를 해줘야 되는 건가? 이러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옆에서 또 꼬박꼬박 또 소개시키다 이러면 옆에서 선생님 와이프가 그만 좀 해! 이렇게 화를 내. 근데 거리 신경 쓰이는 표현은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쌤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그 스크립트를 꼼꼼하게 보는 유튜버들은 이 소개시키다 표현 안 써요. 그 표현이 선생님 확 느껴져.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인지도가 높아진 유튜버라든지 평소에 이런 스크립트나 대본을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정밀도를 따지는 유튜버들은 이런 문장도 허투루 안 써. 문법 검사기도 막 돌려보고 그러는 것 같아. 선생님 봤을 때는. 근데 어중이 떠중이 유튜버들 있잖아. 진짜로 막 거짓 정보 퍼뜨리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막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스크립트도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 이런 표현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없애는 건 불가능하더라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제 제대로 배웠으니까 나중에 유튜버 리뷰하더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어. 자, 안 된다. 오케이? 그런데 웃기는 건 허용이라는 표현보다는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가능한 경우는 뭐냐면 이 다음에 우를 연달아 붙이는 표현 방법은 또 가능해. 자, 잘 봐. 이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였어? 라는 식으로 나올걸? 봐봐. 잠을 자다 있지. 잠을 자다. 자다에다 이유를 동시에 붙여봐. 자, 이, 우, 다.
뭐예요? 잠을 재우다. 재우다. 잠을 자게 애 가서 잠 좀 재워줘 라는 건 잠을 자게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 근데 따져보면 이도 사동이고 우도 사동이야. 근데 하잖아. 그치? 이중사동이 허용되는 경우는 이유가 연달아 있는 경우. 타다. 뭐겠어? 태우다. 오케이? 수갑을 차다. 그러면 채우다가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의 특별한 기억할 만한 포인트를 존재한다. 이게 피동 표현입니다. 됐죠? 아니 사동 표현입니다. 자, 사동 표현에 이어서 바로 피동 표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거의 같은 세트가 나와요. 자, 피동 표현의 상대 개념은 일단 뭐? 능동이라고 불러요. 능동 표현. 그러니까 참고로 주동 표현이랑 능동 표현은 어떻게 따져보면 구분이 안 돼. 둘 다 자기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말에는 능동문과 주동문이 별도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닌 거야. 이해됐어? 다만 사동 표현의 반대 개념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동 표현의 상대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서 능동이라는 게 존재한다 라고 이해하면 돼. 자, 그리고 피동 표현 같은 경우에는 시키는 표현이 아니라 당하는 표현이지. 이게 피동 표현이 맞는지 찾는 방법은 뭐겠어? 당연히 당하는 표현이 맞는 걸 따져보는 거고, 패턴도 똑같아요. 단형과 장형이 있고, 단형의 경우에는 접사를 사용하는 거고 이쪽은 통사구조를 사용하는 거겠지. 똑같으니까 안 쓸게. 여기서 뭘 사용한다? 이, 리, 기. 그래서 선생님의 T 여기서 출제 포인트가 나온다. 주동과 사동을 구분하는 문제가 진짜 잘 나와.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게 주동인지 사동인지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문제가 되게 오묘하게 이렇게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의 어떤 문장들을 써주시는 편이야. 그건 나중에 우리 문제집 풀 때 많이 확인하게 될 테니까 지금은 일단 그런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만 기억하자. 자, 그리고 장형 표현 같은 경우에는 어지다. 그리고 뭐뭐하게가 있으니까 뭐뭐하게 되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장형도 만들 수 있어. 참고로 선생님 그럼 여기도 어휘로 만드는 피동이 있을까? 있겠어. 당하다 라고 하는 게 어휘로 만드는 피동일 텐데 그거는 그 단어에만 한정되는 거니까 특별하게 신경 쓰지 말도록 하고, 자, 얘도 똑같이 문장의 변화 양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능동 표현 아무거나 만드는데 뭐 우리 맨날 쓰는 거, 경찰이 도둑을 잡다. 같은 문장이 있다고 쳐보고 한번 시작해보자. 자, 이 문장을 피동으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 경찰에게라고 쓸게. 경찰에게 잡히다지. 네. 없던 과거시를 넣지 말고. 오케이. 자, 뭐가 바뀌었는지 따져보도록 하자. 원래 문장의 주어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부사어로 바뀌었고요. 두 번째, 원래 문장의 목적어가 뭘로 바뀌었어요? 주어로 바뀌었죠. 즉, 주어랑 목적어가 서로 자리 바꿈을 하면서 각각 부사어로 바뀐다. 이게 일종의 패턴 같은 거야.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참고로 두 번째 출제 포인트가 실은 뭐냐면 선생님이 두 번째 써놓은 요 라인들이야. 문장을 되게 능수능란하게 능동으로 바꿀 수도 있고 피동으로 바꿀 수도 있고 사동으로 바꿀 수도 있고 주동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 오케이? 이거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피동 표현에 접사 사용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또 팁. 지금 우리는 피동의 반대 개념이 능동이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첫 번째 구분하는 문제, 이거 이미 썼구나, 그렇지? 구분하는 문제가 잘 늘어나자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일단은 두 개의 어떤 교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는지 보는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문장에서는 피동 표현만 존재하고 능동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 독특한 문장들도 있어. 언제가 그러냐면 자연현상들을 말할 때야. 특히 자연현상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문장 하나만 예로 써놓을게. 낙엽이 떨어지다야. 어지다. 오케이? 피동 맞지? 낙엽의 입장에서 떨어짐을 당한 내려감을 당한 거잖아. 떨어진 거잖아. 그치? 그래서 떨어진 건 맞아. 근데 이 문장 오케이? 능동으로 바꿔봐. 안 되지. 주어가 만들어지질 않잖아. 네. 그렇지. 왜냐면 이건 대자연현상이니까. 원래 그런 거야. 피동만이 존재할 뿐이야. 알겠어? 오케이? 그렇게 존재한다.
그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사실을 알고 나면 나중에 문제가 나와도 비슷한 개념으로 찾아나가면 되겠구나 하면 돼. 찾기 문제가 나올 테니까.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그러면 당연히 뭐도 안 되겠네요? 선생님 근데 저 나무가 낙엽을 떨어뜨린다는 랑은 다른 거죠? 나무가 스스로 낙엽을 떨어뜨릴 수 있어? 그 개념이 설명 가능해? 잖아. 아니 뭐 우주의 힘이라든지 뭐 블랙 암흑의 에너지가 뭐 이런 거 불가능하잖아. 네. 억지로 만들지 말자 자연스럽게. 자 아무튼 다시 이중 피동도 가보자. 그럼 당연히 이중 피동도 될까 안 될까? 네. 여기도 안 된다고 했잖아. 안 돼요.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이중 피동은. 네. 그렇지? 그리고 이중 피동에서 대표적인 예들이 있어. 우리가 자주 틀리는 거야. 이런 것들 되게 자연스럽지 않냐? 왜? 참고로 최근에도 선생님 최근에 봤어. 잊혀질 자유. 왜 온라인에서 그렇지? 네, 잊혀질 권리. 잊혀질 권리. 네. 그게 맞아? 따져봐. 자, 기본형이 뭐지? 있다지. 네. 히, 어지다잖아. 히라고 어지다잖아. 두 번 나왔잖아. 아까도 소개는 소개 단어 자체가 사동이었으니까 소개시키다. 말이 안 된다고 했었잖아. 안 되잖아. 그치? 참고로 잊혀지다는 비문법적인 표현입니다. 오케이? 이거는 그러니까 뭘로 쓰는 게 맞냐면 잊혀지다가 아니라요. 잊히다. 잊어지다.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잊혀질 자유가 아니라 잊힐 자유야. 그치? 논리적으로 그게 맞지? 오케이? 아니면 잊어질 자유라고 해도 되는 거고요. 야, 씨. 믿겨지지가 않네? 이것도 그러면 당연히? 믿기지 않네. 그렇지, 잘못된 표현이야. 왜냐면 믿다에다가 기다에다가 어지다가 붙어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바꾸는 게 맞는 표현이야? 믿기지가 않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지. 믿겨지지가 않네. 믿기지 않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잘못 쓰는 표현들이야 저게. 됐음? 그래서 현실을 부정답을. 현실을 부정하는 거야? 잊혀지다? 믿겨지지? 실제로 수능이나 모평에서도 우리가 평소에 잘못 쓰는 것들을 노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출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냈다 하면 대박 터지는 문제거든. 냈다 하면 막 틀려내 이거. 왜냐면 자연스러우니까. 오케이? 잘못되는 거 알려드렸어? 뭐가 뭔지 알려드렸고.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뭐다? 피동이다. 자, 문장 좀 잠깐 읽어볼게. 근데 그 얘기를 빼먹었네. 참고로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표현도 그냥 같이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쌤 이게 단형, 장형이라고 불렀잖아. 네. 그래서 이 단형, 장형을 갖고 가운데 놓고 요거까지 써야 되자. 이렇게 접사를 사용하는 사동이나 피동 표현을 보고 우리 뭐라고 하냐면 파생적 사동, 파생적 피동 이렇게 불러. 파생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때 그 파생 접사 얘기를 지난주였니? 지난주였니? 다 얘기했었어. 호칭이 있을 때. 그렇지? 파생이야. 즉 있다에다가 히다를 집어넣으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해서 파생적 사동, 파생적 피동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랬지? 반대로 이 녀석은 통사 구조를 바꾼 다음에 오케이? 통사적 사동, 통사적 피동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요 개념도 같이 알아두자. 용어는 그냥 기본적인 요소니까 문장에서 우리말은 파생적 사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양상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뭔 소리야 이러면 안 되고 파생적 사동? 이리기 우추 붙이는 거?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랬지? 자 다시 읽어볼게. 그래서 피동 표현 쪽을 읽어보면 자 주어의 동작이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문법적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데 혼자 하는 것은 능동, 당하는 것은 다른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건 피동. 같은 사건을 표현한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능동인지 피동인에 따라서 의미 초점은 달라진다. 그래서 호랑이가 토끼를 잡은 거는 주어가 호랑이니까 호랑이에 초점을 잡은 거고 당연히 토끼가 호랑이에 잡힌 것은 토끼에게 포커스를 잡아놓은 것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피동을 쓰는 이유는 주체를 숨기는 게 의도야. 그게 포인트야. 봐봐. 지금 이 두 녀석의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차이점을 잘 봐.
원래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오케이? 사동 표현은 어때? 사동주를 굳이 꺼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야. 넓게 만든 사람은 A입니다. 아, 네. 오케이? 근데 피동은 그걸 거꾸로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경찰이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둑의 입장을 강조하고 싶은 거지. 아, 네. 그래서 문장의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지. 오케이? 결국엔 의미를 강조. 그렇죠. 강조. 강조를 포커스를 어디다 두냐. 즉 우리는 그걸 문법에서 이제 초점이라고 부르는데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자, 이걸 일상생활의 버전으로 보자. 자, 초등학교 1학년 건우가 있어.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옆반 친구 호진이가 있었던 거야. 자, 근데 호진이가 길에 가다 그 학교 운동장에서 공 던지기고 놀다가 유리창을 깨먹었네. 네. 그럼 이거를 객관적 사실로 표현하면 호진이가 유리창을 깨다야. 그렇죠. 이랬어? 네. 근데 난 호진이랑 친하고 이 상황을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호진이의 책임이라는 걸 굳이 드러내고 싶진 않아. 그러면 거기 가서 선생님, 호진이가 유리창을 깼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요. 어떻게 말하느냐? 유리창을 목적어지.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 그래서 선생님, 유리창이 괄호 열고 호진이에 의해 가로 닫고 깨졌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 선생님, 유리창이 깨졌어요. 유리창의 입장으로 바꾼 거잖아. 깨지다지. 깨다가 아니라 깨지다. 깨어지니까 까어지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그런 거야. 그리고 좀 수준 높은 레벨로 가볼까? 막 이런 거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던 길거리에 붙어있는 문구. 이곳에 차를 세우지 마시오. 차를 세우지라고. 지금 이게 고도의 사동 표현인 거 알겠어? 네. 자, 여기가 이건 부정 표현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문법적으로 세우다를 하지 말아달라니까. 서다가 기본형인데 서다에다 뭘 써서? 서 플러스 이 플러스 우지 서이유다. 그러니까 세우다잖아. 된다며. 서다야. 근데 원래 서다는 누가 선 거야? 차가인데 차가 무슨 잘못을 했어? 중요한 건 여기다 차를 세운 새끼야. 아니 뭐야? 차를 세운 녀석이야. 오케이? 여기다 차를 세운 녀석이 잘못을 한 거야. 사동주를 드러낸 거지. 그러니까 너 임마 차를 세우지 말라. 보는 사람을 강조하는 거지. 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어를 드러내는 방식이잖아. 우리 일상생활에 다 침투해 있어. 우리는 평소에 알지도 당연하다는 짓 있어. 근데 이거를 문법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정리하자는 거야. 이해됐어? 이런 것까지 있어, 실은. 자, 아무튼 자, 피동문 이렇게 나타낸다. 자, 그래서 지금 밑에 이일이게 붙인다, 뭘 붙이면 된다 이렇게 뭐 예문들 나와 있으니까 어렵지 않죠? 자, 왼쪽으로 가보자. 지금 본문 이외에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는 방법 선생님이랑 똑같이 써놓은 거 보이지? 이게 왜 중요하다고 설명하는지 이유도 알겠지? 이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참고절에 또 뭐 나와 있어? 이중피동. 아오지다나 게데다가 붙어서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가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문이 열려져. 틀린 표현이라고요. 문이 열려지. 오케이? 기계가 공장에서 사용되어져? 아니지. 사용한 거지. 아니면 사용된 거야. 그냥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오케이? 그리고 시험 문제로는 이런 애들이 잘 나옴. 이런 거 다 말씀드렸어. 됐어? 자, 피도크. 잘 고생하셨어요. 자, 이제 인용 표현까지 해서 마무리합시다. 자, 다음 인용 표현. 근데 어려울 게 없어서. 근데 인용 표현이 얕보면 안 되는 게 착각하기 쉬운 영역이라 그래. 인용 표현이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 인용이라는 게 일단 무슨 뜻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오는 거지. 따오는데 인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 어떻게 인용하는 거?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과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방식이 있어. 그리고 그 인용을 실현하는 방식으로는 뭐가 있느냐? 먼저 직접 인용은 너무 쉬운 게 쌍따옴표를 쓰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뒤에 너 붙여? 라고를 붙이면 그건 직접 인용이야. 이게 직접 인용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건 너무 쉬워. 그치? 국형쌤이 너 빨리 들어와! 라고 말하는 사실이 있고 그걸 친구한테 전해서 인용하는 상황이라면 야 국형쌤이 너 빨리 와! 라고 말씀하셨어.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간접 인용은 이게 바뀌죠. 어떻게? 쌍따옴표를 써 안 써? 안 써요. 안 써. 그리고 그 말 뒤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고를 쓰지. 국형쌤이 빨리 오라고 말씀하셨어.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 지금 방금도 라고라며.
빨리 오라고 말씀하셨어. 그렇지? 근데 이 가로를 왜 썼느냐? 이 가로에 들어갈 녀석은 그 문장의 원래 형식이 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야. 미리 답부터 써놓으면 다, 야, 라, 자 같은 녀석이야. 예문을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 이 커피 맛있다 라고 했어요. 커피가 맛있대요. 뭐 감탄문일 수도 있고요 물론. 네. 혹은 평사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러면 국형쌤이 커피가 맛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 네. 이해됐어? 두 번째, 야, 그 커피 맛있니?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그걸 인용하면 어떻게 돼? 커피가 맛있냐고 물어보신 거잖아. 니하고. 네. 오케이? 야, 우리 다 같이 커피 먹자 라고 말씀하셨으면 커피를 먹자고 말씀하신 거잖아. 네. 야, 이 와서 커피 좀 들어라 라고 말했으면 커피를 들라고 말씀하신 거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네. 이런 식으로 다는 평서문이나 감탄문, 야는 의문문, 라는 네. 명령문, 자는 권유. 권유문이라니, 청유문, 청유문 이런 양상으로 쓸 수 있다. 이게 끝이야. 뭐 어려울 게 없어. 이래서 이게 문법적 방식이고, 다만 실제로 그러면 선생님 이게 단데 뭐 시험 낼 건덕지가 있나? 있지.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거나 간접 인용을 직접으로 바꿀 때 이 중요한 건 간접 인용이 되면 더 이상 주체가 그 사람이 한 말을 직접 따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입장이 이렇게 쓸게. 입장이 바뀌는 거야. 오케이? 자, 예를 들어볼게. 조금 머릿속으로 뭐 계산을 돌려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너 내일 학원 갔다 오면 냉장고 꼭 열어봐 라고 말씀하셨어. 이랬어? 자, 어머니가 그걸 어제 말씀하셨어. 어제 어머니께서 나한테 야, 건우야, 내일 학원 갔다 오면 꼭 냉장고 열어봐 라고 말씀하셨어. 자, 그 문장을 오늘 인용해봐. 선생님 앞에서. 엄마가 어제 엄마가 냉장고를 열어보라고 하셨다. 틀렸어. 지금 시점이 빠졌잖아. 다시 한번 엄마가 한 말 그대로 할게. 건우야, 내일 학원 갔다 오면 냉장고 꼭 열어봐. 자, 그걸 오늘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엄마가 오늘 학원 갔다 오면 냉장고를 열어보라고 하셨다. 오케이, 좋아. 원래 어머니의 말은 내일 열어보라는 거였지. 네, 알 것 같아.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네. 내일 열어보라며. 네. 근데 이걸 인용한 사람인 나는 지금 오늘의 입장인 거잖아. 그걸 열어보고 오늘이잖아.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어제라 했는데. 그렇지, 그걸 잘못된 걸 말한 거야. 이해했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입장의 바뀜을 따져봐야 되는 거야. 자, 실제로 기출문제 얘기 나왔어. 고3 기출문제. 언니는 자기의 휴대폰을 꼭 충전해달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언니가 내 휴대폰 꼭 충전해줘? 라고 말했어. 그러면 이걸 오늘의 내가 인용할 때는 언니의 휴대폰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는 거야? 자, 언니가 자기 휴대폰을 충전해달라고 말한 거지. 다시. 문장 써줄게. 순간 언니가 어제 나한테 이렇게 말해준 거야. 내 휴대폰 충전 좀 해줘. 라고 말했어. 네. 오케이? 그걸 내가 인용문으로 바꿀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 내 휴대폰 충전해달라고 말한 거니? 아니요. 아니지. 언니. 휴대폰이라고 하지 말고 자기 휴대폰 충전해달라고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 네네. 내가 아니라 자기지. 네. 왜냐면 입장은 주의천 나라니까. 입장이 바뀐다고. 내 입장에서는 내 폰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 폰인 거지. 네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입장이 바뀐다는 걸 따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틀리는 부분이 바로 요거 하나만 주의하면 돼. 알겠어? 네. 이렇게 바꿔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문제 나와 있는 거는 너무 쉬워서 할 말이 없네요. 뭐야, 끝났어? 끝났네.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주요 표현들은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요거 말고도 뭐 부정표현이나 조교 표현 같은 것들이 있는데 부정표현은 어려울 게 없지. 그 부정표현은 그거잖아. 안, 못 사용하는 거.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개념으로 이제 그 의지부정, 능력부정 이런 것들. 맞나? 자, 그런 것들 따져보는 거야. 자, 뒤에 학습활동까지 하고 마무리하자. 자, 오른쪽에 답이 있지만 답이 다 뻘뻑하게 써져 있지만 학습활동이 왜 중요한지는 알고 있지? 어쨌든 시험의 출제의 포인트는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1번 문제부터 보자.
높임의 대상을 찾아보래. 자, 먼저 기억부터. 할머니께서 자, 선생님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문장의 주체, 객체, 상대를 각각 말해봐. 오케이? 먼저 이렇게 해보자. 기억, 리을 선생님 해볼게. 이 문장의 서술어는 오시다예요. 이 문장에서의 오시는 주체는 할머니이고 주체 높임법을 시행해야 됩니다. 이 문장의 객체는 집이긴 하지만 높일 필요는 없겠네요. 맞죠? 상대 높임법이 표현된 거 없네요. 듣는 사람은 딱히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체 높임법을 실현했고 주체 높임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개를 사용했네요. 깨서 그리고 시. 네. 됐지? 이런 개념으로 2번을 설명해봐. 니은이요. 니은. 일단 서술어 넣었을 그 주체인 선생님을 주체가 선생님이야? 다시 생각해봐. 상대인 선생님? 잘 들어봐. 문장의 주체가 지금 안 보이지? 아, 네, 그럼 주체가 그럼 나겠지 아마. 그냥 가상의 나라고 생각해보자. 중요한 건 우리는 누구냐를 딱 상상해보려는 문제가 아니잖아. 이 문장의 주체가 누구일까요가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봐봐. 선생님 책을 상자에 넣었어요 라고 말했으면 이런 식이겠지. 선생님 뭐 가서 책 좀 넣어놔 라고 말했으면 제가 넣었어요 라는 말이 되잖아. 그래서 제가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쓴 거겠네. 이해됐어? 네.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주체 없고요. 네. 그러니까 주체 높임은 없고요. 객체 높임은 상자와 책을 높일 필요 없고요. 상대만 존재하지. 왜? 선생님하고 불렀으니까. 그럼 상대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표현을 썼니? 높임 높임 표현 뭐 썼어? 선생님 기억에서는 주체 높임을 시행하기 위해서 깨서랑 시를 썼다며. 아, 네네. 니은에서 뭘 썼냐고? 지요? 그거 과거 시제지. 아, 넣다? 넣다는 말고. 요요. 요 그래. 뭘 이렇게 버벅버벅해. 해요체잖아 이거. 선생님 해요체를 썼어요. 아, 네. 됐지? 3번도 해봐. 일단 이것도 주체를 높이진 않았고요. 잠깐만 다시 천천히 침착하게. 문장의 서술어 뭐야? 드세요. 그럼 이건 드시는 건 누가 드시는 거야? 아버지. 그럼 주체도 높여야지. 아, 네. 그렇잖아. 네. 주체 아버지 높여야 돼. 쓰면서 해. 자, 주체는 아버지야. 객체는 누구야? 진지. 높일 필요 없지. 그냥 쓰지 말고. 상대 누구야? 아버지. 아버지를 불렀으니까 아버지지. 상대도 아버지야. 그럼 이 문장은 무슨 높임법을 사용해야 돼? 요 높임. 다시 무슨 높임법을 사용해야 되냐고. 무슨 높임?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그렇지. 주체와 상대를 높여야겠지. 그래서 주체 높임을 실현하기 위해서 뭘 썼네? 해요체. 아니 요 주체 높임이라고 불렀어, 선생님 지금. 하세요? 권우야, 아까 높임 표현 다시 열어봐. 높임 표현을 실현하는 방법이 뭐라고? 선생님 다 써드렸잖아. 심지어 사진도 찍었잖아 아까. 아, 네. 아, 네.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 세 가지 뭐라고? 상대 높임법? 아니 주체 높임법을 실현하는 방법 세 가지가 뭐냐고. 깨서랑 시랑 특수어휘. 다시. 네. 선생님 그 대답을 요구하는 거야. A를 물어봤는데 B를 대답하면 안 되지. 자 다시. 니은 문장의 주체는 디귿 문장의 주체는 아버지라고 했어. 네.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뭘 썼네? 주체 높임? 아니. 저 이거 맞대. 하지 말라는 거 정확하게 하고잖아. 아, 특수어휘요? 문장이가 길지도 않잖아. 진지 드세요. 이게 다잖아. 근데 왜 못 찾아? 못 찾지. 다니까. 잘 봐. 네. 문제를 만났어. 지울게. 문제를 만났어. 막 머릿속에서 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오케이? 높임 표현 이렇게 하면 절대로 틀릴 이유가 없어. 주체부터 따져볼게. 이런 거 따지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 뭘 기준으로? 서술어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오케이? 드시는 게 누구지? 아버지야. 주체 높임 써야 돼. 이 문장의 객체는 진지야. 그래서 높일 필요 없네. 선생님 아까 했던 거 순서를 하는 거지 지금? 세 번째, 아버지를 부르면서 얘기한 거지. 그럼 객체도 상대도 아버지야. 높여야 되지. 됐어? 그리고 나는 알고 있어.
주체높임법을 실현하는 방법은 시, 깨서, 특수어휘야. 객체높임 따질 필요 없고 상대높임법을 실현하는 방법은 종결 표현이야.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해요, 해체 중에 하나일 거야. 됐어? 내가 할 일은 고르는 거야. 시를 썼나? 선생님 드시다니까 시야? 그럼 드다가 있어? 선생님 아까 하지 말랬지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 들을 때는 당연한 거잖아요 이랬잖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잖아. 방금 당신 시라고 그랬어. 들다 생각했어요. 들으시는 거야? 들는 거야. 선생님 아버지 밥장 막 들어? 아니야. 그러니까 드시다, 모시다 이런 말들이 중간에 시자가 들어가 있어서 자꾸 헷갈리면 유도한다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 만든다고. 아니야. 오케이? 드다라는 말은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예를 들어 방금 그 얘기하고 그래도 뭐 나름 타당성은 있네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테니스 라켓을 들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아버지께서 테니스 라켓을 드시다 라고 할 수 있겠네. 그때는 들다가 맞지. 근데 이건 진지를 드는 게 그 드는 거랑 다른 거잖아. 먹는다는 의미니까 그냥 다른 단어야. 오케이? 좋아. 그래. 생각해 보니까 건우 말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었어. 오케이, 좋아. 나름대로 그래 선방했어. 자, 그러니까 시표는 안 쓴 거야. 근데 깨서는 썼니? 이것도 안 썼네. 네. 그럼 뭘 쓴 거야? 특수어휘를 썼는데 특수어휘를 두 개나 썼지. 먼저 밥 대신에 진지라는 말을 썼고요. 두 번째 먹다가 아니라 드시다. 대체되는 말은 뭐였다? 밥을 진지로 먹다를 드시다고요. 자, 이 두 개의 관계를 보니까 방금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감이 잡히죠? 했잖아. 진지와 드시다. 세 번째, 아버지를 부르면서 드시오라고 하거나 드시게라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야. 드세요를 했어요. 드세요가 원래 무슨 말이냐면 드시어요라는 말을 합쳐서 드세요라고 한 거잖아. 드시어요를 붙인 거잖아. 요를 붙인 게 무슨 체? 해요체. 오케이? 됐어. 이렇게 하면 돼. 머릿속으로 대충 때려내지 말고 오케이? 차분하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라는 거야. 자, 네 번째 거 설명해봐 이제. 완벽하게 설명해봐. 자, 시간이 걸려도 좋아. 써가면서 해도 좋아. 방금처럼 완벽하게 설명해봐. 일단 들여라라는 서술을 통해서 아주머니를 높인. 자, 아니 순서대로 다 따져 보라니까. 네. 주체, 객체, 상대를 더 먼저 밝히고 시작하라고요. 주체 누구야? 나. 네. 맞아. 내가 드리는 거니까, 그렇지? 높일 필요 없어. 땡. 객체. 아주머니. 오케이, 아주머니야. 오케이, 찾았어. 상대는? 없어요. 듣는 얘는 따로 부르지 않았고 명령 마지막 어미가 어떻게 끝났지? 드려라. 해 라체로 끝났지. 네. 그러면 찾을 필요 없잖아. 그럼 여기서 뭐만 찾으면 돼? 객체 높임이야. 네. 자, 객체 높임의 객체는 아주머니고 아주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뭘 썼네? 들이다. 들이다? 그래요. 그 선생님 먼저 그게 먼저 나왔어? 그리고 또 깨가 있잖아. 깨. 조사 깨와 특수어휘 들이다를 사용했습니다. 됐냐? 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딱 보고 이 문장은 객체인 아주머니를 높이기 위해 깨와 들이다라는 특수어휘를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높임 표현은 보이지 않습니다. 끝! 됐잖아.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우리 문제집 풀 때도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알겠냐? 네. 그리고 이게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 자연스러우면 이제 높임 표현은 나와라 할 거야. 너무 쉬워서. 알겠어? 근데 그 와중에도 또 진짜 미치는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봐봐.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멀리 가나?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 이런 게 있다. 예를 들어 뭐 해볼까? 고3 정도 가면 이런 것도 이제 머리가 아파져.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이것도 설명이 안 돼.
아주 높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치? 자, 잘 따져봐. 말씀이라는 건 오케이? 높임 표현이 맞지? 네. 맞아? 이 말씀은 누구의 말이야? 그 객체? 아, 앞에서 막 높은 사람이 뭐라고 하세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 하는 거야. 그 말씀은 누가 하는 말이냐고. 그 내가 아는. 그렇지. 드리고 싶은 사람은 나잖아. 네. 이거 내가 한 말이야. 나의 말이야. 됐어? 네. 그럼 설마 이 말씀이 높임 표현이겠냐? 아, 그거는 아니. 아니지. 이건 무슨 표현이야? 낮춤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이라고. 네. 그래서 이 녀석은 상대 높임법이야. 지지. 원래 말씀은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다처럼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야? 교장 선생님 말씀이야. 그럼 이건 뭐예요? 높임 표현이에요. 그때 이 말씀은 무슨 높임 표현이죠? 주체 높임이죠. 정확하게는 주체 높임의 간접 높임 표현 방법이죠. 됐어? 원래는 말씀은 그런데 이렇게 쓰기도 한다니까?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있어. 넘어가. 일단 너는 그것만 해. 앞에 말한 것만 잘해. 자, 2번 문제 넘어가 볼게. 시간 표현. 어제 청소한 사람은 준혁이었고 지금 청소하라면 수범이다. 뭐 어려운 표현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자, 이 문장에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복합적으로 쓰이고 있네요. 그죠? 자, 과거 시제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 뭐뭐 했다고? 첫 번째, 어제랑 어제는 뭐야? 종류. 부사어요? 시간 부사어. 두 번째, 청소하는 그거 상? 청소하다에다가 네. 니은이라고 하는 뭘 붙인 거야? 그 아까 그 동사를 그거 뭐라고 했어? 그거를 피동 아 난리 났다. 피독이란다. 사동 너 씨 오늘 중세국어 하지 마. 너 일단 이거부터 해. 앞에 넘겨. 시간 표현 다시 봐. 시간 표현 다시 써놓은 거 다시 한번 눈으로 봐. 그 과거 시를 실현한 법은 뭐뭐 있어? 읽어봐. 넌 그게 전부 다 뭐야? 뭘 통해서 표현하는 건데? 과거시죠. 아니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데 선어말어미라고 안 했었나? 아 네네. 선어말어미 더,를 사용한다. 그다음 두 번째 뭘 사용하는 방법? 느은이랑 니은 그건 뭐라고? 동사. 관형사용어미라고. 네. 안 썼어? 아 네, 따로 필기 안 했어. 야 필기를 해야만 외우는 게 어딨어. 아 집에 가서 사진 찍어놓은 거 다 한번 암기를 할 거지? 아니 그 자습세 넘기려 일부러 안 했어. 아 지금 일부러 네. 예쁘게는 안 썼구나. 네.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두고 가리지 마. 아 네. 아니 선생님이 원래 이제 오늘 내신 대비 할 거니까 자소서 들고 와라고 했으면 더 터지지 않을 문제이긴 했는데 근데 이거 너무 그렇게 뭐랄까 고정된 형태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 알겠죠? 나중에 한번 써놓고요. 옮기면 예쁘게 옮길 수 있어. 아 지난번에 거기다 이렇게 써봤더니 이렇게 모자라더라.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이야. 잠시 후에 알려줄게. 이따가 선생님이 뭔가 자료 하나를 보여줄게. 필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고정된 지금 그 건우를 비롯해서 많은 친구들이 필기할 때 무슨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필기 방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져.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어서 그래서 성적이 잘 나와. 솔직히 그거는 관계가 없는 사실이야. 내 만족이지. 인정? 인정. 아니 보기에는 예뻐. 진짜 예쁘게 잘 쓰거든. 그런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필기 건우도 안 봐도 비교가 잘할 거야. 근데 그게 예쁜 거랑 별도로 성적이 잘 나오느냐가 관건인 거 아니야. 그 내용을 내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지 왜 책에다 정리를 하려고 그래.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도 선생님 대답이 바로바로 이어지지 못했던 게 오늘 배운 게 오늘 바로 학습이 안 된 거잖아. 그럼 시간 낭비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시간 버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오케이? 의미 있게 시간을 쓰는 거는 꼭 형식에 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야. 자, 아무튼 간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자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야.
시간 표현과 관련해서 CJ의 경우 첫 번째 선어말 어미, 두 번째 관형사형 어미, 세 번째 시간 부사어들을 각각 사용해서 시간 표현을 나타내지.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라고 하는 시간 부사어, 청소하다에다 니은을 붙이는 관형사형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이다에다 엇을 붙이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각각 과거 시제를 실현하고 있어. 두 번째,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부사어, 청소하다에다 는을 붙이는 관형사형 어미, 그리고 이다라고 하는 데다가 아무것도 안 붙이는, 즉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선어말 어미에서의 특징이었죠. 현재 시제에서. 이런 경우에서는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길 바랬던 거야. 그런 거야. 이해됐어? 두 번째 문장도 같은 방식으로 해볼까? 자, 지난주에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나중에 그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먼저 앞문장 부분, 그치? 앞절은 뭐라고 돼 있어? 지난주니까 이거 뭐라고 해? 시간? 부사어. 있었다에다가 던을 붙였지, 그치? 엇에다가 덜을 집어넣어서 이제 회상의 표현까지 만들어놨네. 이건 뭘 쓴 거죠? 그 니은. 니은이 아니야, 니은이라고 만들지. 더 있었던 일이잖아. 네. 그러니까 니은이 틀린 건 말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지금 질문의 내용은 다시 한번 이게 시간 부사어냐고 관형사형 어미냐고 아니면 뭐냐고 묻는 거야. 관형사형 어미잖아. 선생님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그것만 물어보고 있어. 오케이. 세 번째 나중에는요. 명부사어. 그리고 나눌 것이다는요. 미래를 나타내는 어 이건 헷갈리겠다. 뭐야 이거 뭐야? 관형사? 맞아 나 있어. 관형사형 어미야. 리을을 붙였거든요. 것이라고 하는 의존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네. 됐어? 그러니까 너희 학교 시험 문제가 왔다 쉽게 나오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돼. 이건 미래예요 선생님. 이건 여 때문에 과거입니다. 라고만 할 수 있으면 돼. 근데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종류 구분도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미친 학교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보기에다가 이만큼 글을 줘. 위 문장에 나타난 과거 시제들을 모두 종류별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어떻게 할 건데? 구분할 줄 모르는데. 그지? 그렇게 하는 거야. 연습하자 우리. 네. 다음 주에 자습서에 필기 예쁘게 옮겨와가지고 그 옮겨온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어. 오케이? 자, 세 번째 이번엔 피동표현 문제로 넘어갔네. 자, 날이 더워서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린다. 원래 기본형으로 팔다의 기본형은 말해버렸네. 봐봐. 이 녀석의 기본형은 팔다야. 그 다음에 팔에다 뭘 붙였어? 그 비동명미사. 피동전미사 리를 붙였네. 그래서 팔음을 당한 거지. 참고로 이게 사동인지 피동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문장의 주어는 아이스크림이야, 그치? 네. 아이스크림의 입장은 팔게 한 거야, 팔음을 당한 거야. 팔음을 당한 거니까 피동이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야. 지금 연속은 피동 표현만 찾았고 피동을 구분하라고 돼 있지만 너희 시험 문제는 피동과 사동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그럼 그걸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지. 두 번째 문장의 주체가 뭐죠? 웅덩이야. 그렇지. 웅덩이가 팜을 당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동인 거야. 세 번째도 끈의 입장에서는 끊음을 당한 거네. 그래서 끊어진 거지. 피동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피동인지 아닌지 찾는 건 너무나 쉬워서 할 말도 없다고. 근데 다음 페이지 바로 넘겨봐봐. 4번 문제처럼 이거는 인용 표현 가지고 이렇게 썼지만 오케이? 이거를 이제 피동 표현 버전으로 혹은 시제 버전으로 바꾸면 문제 어려워질 게 뻔히 보이지 않냐고 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자, 이건 뭐 신문에 뭐 이렇게 잘못 썼어? 제가 신문 기사지, 그치? 서글픈 일이야, 그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써럼 쏘겠다고 한 다음에 양옆에 뭘 붙여놨네? 쌍따옴표. 따옴표랑 쌍따옴표는 달라요. 그냥 따옴표는 생각 등을 인용하는 거고 쌍따옴표는 구절, 말을 인용하는 거야. 쌍따옴표를 썼으니까 이거는 무슨 표현이야? 인용. 직접 인용. 네. 직접 인용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 쌍따옴표 끝에 라고를 붙여야 되는데 틀렸네요. 그쵸? 두 번째, 나는 세계 챔피언인데도 들어갈 수 있는 없는 상점들이 있다라고 구치한 없이 말했어. 아니야, 있다라고 말하면 안 돼. 원래 이 문장은 무하마드 알리 씨가 뭐라고 말했을까? 나는 세계 챔피언인데도 들어갈 수 없는 상점들이 많이 있어. 많이 있다. 라고 말했을 거야. 지금 원래 문장이 뭐였어? 있다. 문장의 종류. 있다. 즉 평서문이지. 네. 평서문이면 선생님 아까 간접 인용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도. 아니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고래매. 그럼 이건 평서문이니까 뭐 고라고 써야 돼?
있다고라고 해야 되는 건데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이렇게 바꿔내는 겁니다. 자, 목표 학습으로 넘어가 볼게. 자, 고객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어요. 자, 이 문장의 주체는 누구야? 고객님. 아니에요. 아 커피. 커피지. 커피가 나온 거잖아. 아 네네. 그럼 커피가 나오시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치. 커피가 나오시면 내 지금 나 엿먹이는 거잖아. 너는 1,500원짜리 커피 맛도 못하는 새끼야. 이러면서 주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아 네.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야 돼? 커피가 나온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가끔 못 배운 어르신들이 이런 거 쓴다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르쳤잖아. 이게 뭐 별 맞는 표현이라고. 근데 실제로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는데 뭐 333번 고객님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떤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와가지고 너 이 새끼 어디서 배워보고 말짝 말부장을 하냐고 왜 높임말 안 쓰냐고 그런 무식한 말을 하세요. 참고로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러지기 어려워. 난 그래서 보통 뭐 응대하는 사람들은 모든 단어에 높임 표현을 다 붙이잖아. 네.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럴 거야. 그리고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굳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못 배운 짓 하지 말자고. 알겠지? 주문하신 프라푸치노 정도까지 있어. 프라푸치노 엄청 비싸더라. 네 이거 요즘 한 7, 8천 원 하지 않냐? 네. 요즘은 얼마나? 내가 그때 예전에 처음 프라푸치노 그러니까 궁금했던 거야. 그 스타벅스 선생님 스벅 이런 데 원래 가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우리 학생들이랑 친구들이 선물을 많이 줘. 그래가지고 많이 쿠폰이 막 쌓여있으니까 가보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가봤어. 제일 비싼 게 뭔가 딱 봤더니 프라푸치노래. 도대체 쟤는 뭘로 만들길래 이렇게 비싼 건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아무튼 제일 비싼 게 프라푸치노라고 말하면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했지. 프라푸치노 정도는 나오실 수 있겠다.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다를 텐데 지금이 최저 시급이 9,250원인가 아무튼 그 정도 선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최저 시급이 5,000원이던 때를 기준으로 프라푸치노가 6,000원에서 7,000원 사이 6,750, 700원 이런 식이었거든. 시급보다 세면은 비싼 몸이 맞잖아. 그렇지. 주문하신 프라푸치노 나오신 거지. 15,000원이요. 지금 15,000원이야? 왔다. 진짜로? 저번에 성진랑 스타벅스 갔는데 오! 아이스티가 7,000원인가 8,000원인가. 진짜로? 네. 와, 내가 스벅을 진짜 많이 안 가긴 했구나. 선생님은 맨날 뺐다 하니까 거기 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1,500원이면 마실 수 있거든. 물론 스벅이 맛있는 건 나도 알겠어. 맛 좋아 정말로. 우리 입맛에 딱 맞고 선생님이 최애가 아이스 바닐라 라떼거든. 선생님 맨날 아바라만 마시거든. 그래서 백다방 가서도 아바라 마시고 참고로 이것도 바닐라 라떼예요. 지금 마시고 있는 것도. 정말 좋아하는데 평소에선 내 돈 주고 마시기 너무 비싸. 선생님 동생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동생 동생은 스타벅스 VIP? 내가 여기다 갖다 봤더니 돈만 몇백이라 몇백 몇천 될 거라고. 그럴 법도 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튼 그런 애들은 나오셔도 돼. 네. 일반적인 커피는 나오시면 안 돼요. 두 번째, 강아지가 참 귀여우시네요. 안 돼 이러면 자 주체가 누구야? 강아지야. 강아지가 귀엽네요라고 말을 해야지. 세 번째, 사장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게 뭐가 먼저 되지? 바로 이해되지? 말씀이 계시면 안 되지. 그렇다고 말씀이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안 돼. 왜냐? 이건 직접적으로 그 말씀 자체가 사장님의 이야기니까 사장님의 관계물이야. 사장님 관계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관계물의 경우에는 종이 길어. 관계물의 경우에는 무슨 높임을 써야 된다? 간접 높임을 써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 선생님이 너 교실로 오시래. 이것도 맨날 시험에 나오는 문제야. 교무실로 오시래. 자, 오다에다가 시를 붙인 거잖아. 근데 오는 게 누구지? 나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네가 가야 되는 거고 그때 가는 건 나야. 내가 높아지면 안 되지.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바꿔야 돼? 선생님께서 너를 교실로 오라고 하셨어. 하신 거, 말씀을 하신 거는 교수님 선생님이니까 높여야 되겠지. 그리고 그 말을 줄이면 오라셔가 되는 거야. 오라셔. 어머니가 내게 시간을 여쭤보셨어요. 큰일 났다. 어머니께서 제게 시간을 물어보신 거지. 이해됐죠? 참고로 이 문장의 주어는 어머니야. 그쵸? 근데 어머니보다 결론적으로 지금 여쭈어 보신 거는 봐봐. 어머니가 나한테 물어보는 그 과정을 여쭙다라고 표현한 거잖아. 내가 엄마보다 높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쭈는 게 아니고 물어보신 거지.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됩니다.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끝났고요. 2번 문제 예문도 좀 볼게.
문제 보자마자 의도가 이해될 거야. 나는 수지와 친했다. 그리고 나는 수지와 친했었다. 두 개의 뜻이 뭐가 다른? 선생님 두 글자 딱 알려줬다. 그 단절. 그렇지, 단절이지. 친했다는 지금은 모르겠다. 오케이? 근데 핵심은 과거에는 친했다. 현재는 알 수 없음. 두 번째 니은 문장은 현재는 친해지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니은 보자. 너 정말 좋았겠다. 그 일은 내가 맡겠다. 봐봐. 먼저 좋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그러니까 개시에 쓰인 일반적인 그런 미래 시제가 아니고 추측의 의미로 쓰였지. 너 좋았겠네? 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내가 맡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직접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거지. 즉, 지금 이 녀석은 두 문장 모두 미래 시제가 놀랍게도 아닌 거야. 개수 썼는데. 오케이? 지금 이게 왜 학습 활동에서 언급되고 있는 건지 이해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고 했어. 세 번째, 지난달에 둘째 동생이 태어났다. 봐봐. atot은 뭐라고? 과거 시제라고. 그러니까 기억은 과거 시간이 맞아. 태어난 거니까. 근데 이렇게 비가 오니 오랜 양손은 다 지었다 라고 말하는 건 무슨 시제야? 미래 시제. 미래 시제. 미래 시제인데 어시 쓰였어. 아까 선생님 다 보여드렸던 그 예문이지? 네. 잘 알려드렸죠? 선생님은 모든 걸 알려줬습니다. 네, 모든 걸 저기 준비해뒀어. 너 가서 배만 잘 저어서 이제 풀어오면 돼. 3번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어렵지 않겠냐? 딱 봐봐. 지금 여기가 뭐 답이 딱 밑줄 쳐놓고 써져 있으니까 뻔히 보이지만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걸 만나게 될 거라니까? 그래서 원리와 이유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여기가 바로 독소공입니다. 독소공은 많은 사람에 의해. 참고로 이때 뭐뭐에 의해라는 표현은 번역 to라고 부르는데 made by라든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영어의 by를 뭐뭐에 의해라고 번역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우리말에서 뭐뭐에 의해라는 말을 굳이 쓰는 경우는 원래 없어. 그러면 뭐 한 거야? 덕숭은 많은 사람들이 그치? 오케이? 사람들이 조선의 궁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아니지. 된 다음에 어지는 건 어떻게 해? 이중피동이 아니지. 이중피동하면 안 되지. 그냥 생각하는 곳입니다. 됐어? 여러분도 그렇게 믿겨지시는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 믿기어지다. 선생님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었죠? 이중피동 안 된다. 지금 보시는 것이 더 긍정인데 가운데 열려진 아니야. 열려진이 아니라 열린. 오케이? 믿겨진, 생각되어지는, 열려지는. 오케이? 이런 거 전부 다 잘못됐어. 문으로 안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전에 적견실이었던 이곳에는 많은 사람이 드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라 보입니다. 보여줍니다는 왜 이중피동? 보다에다가 이와 어지다를 붙였으니까. 하나만 써야지. 보입니다라든가 보아집니다 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다음 문장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서 체크해 나가보래. 자, 가보자. 바로바로 바꿔보자고. 맨 처음 그녀에게 할아버지였다. 자, 본디 보는 사람 보는 눈이 달랐던 할아버지는 잠깐만. 이거부터 바꿔야겠구나. 그치. 지금 문장을 싹 다 바꿔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문장은 문장 자체가 뭐야? 쌍따옴 표현 중심으로 대화 양상을 그대로 표출하는 직접 인용문 형식이지. 그리고 이 직접 인용문을 뭘로 바꾸면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게 되면 입장을 꼭 생각해야 된다고 했었던. 자, 따옴표가 되어 있는 부분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보자고. 그래, 너는 몇 살이나 되었더냐? 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바꿔야 돼? 너가 아니라 그녀가, 할아버지는 그녀가 몇 살이나 되었냐고 나이부터 물었다 라고 말하는 거지. 되었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되었냐고로 바꿔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 너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 그녀라고 바꿔야지. 그렇지.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야.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꾸를 했죠. 지 어머니가 그러는데 작년까지는 저 겨우 6살이었대요. 근데 시방은 잘 모르겠어요. 그랬어. 자, 이 문장 어떻게 바꿔?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 어림성 없이 대꾸했다. 오케이? 네가 네 나이를 모른다오느냐? 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왜 네 나이가 아니라 뭐라고 바꿔야 돼? 자기 나이를 모르냐고 하느냐라고 물었고, 예, 어떤 이는 하나 늘어서 7살이라고 하던디 또 하나는 하나 먹었으니까 5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살이 늘어서 7살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한 살을 더 먹었으니까 5살이라고 했다고 대답했다. 이쪽으로 바꿔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바꿔주는 게
어느 쪽이 더 훌륭하고 멋진 글이라는 표현은 아닌 건 알겠지? 이거는 그 문장의 어떤 느낌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이 직접 인용을 중심으로 하느냐 간접 인용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야. 특히 소설의 경우에는 대화와 어떤 행동의 양상을 묘사하는, 즉 쉽게 말해서 우리 1학년 때 우리 꼬꼬마 때 배웠던 1학년 꼬꼬마 때 배웠던 그 단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직접 제시. 직접 제시 방식일 때는 이렇게 대화 형식이 직접 인용될 것이고, 간접 제시가 상대적일 때는 이렇게 간접 인용문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겠지.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직접 인용은 꼭 반드시 직접 제시로 사용하는 것이고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난 그 두 개를 대비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야 되라는 거. 참고로 방금 이 문제에서는 너라고 하는 걸 그녀로 바꾼다든지, 그렇지? 네가라고 하는 것을 너의라는 걸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계를 고려하고 입장의 차이를 고려해서 용어를 바꿔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실 것. 오케이? 자, 마지막 5번은 자, 이번에도 편지야.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제일 걱정이야. 문장을 딱 줘. 고쳐. 할 거야.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행사 때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줘서, 조언을 한 게 누구야? 선생님이잖아. 그러면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한 거지. 저는 경제학과와 경영학과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니야. 모르는 건 과거잖아. 지금은 알게 됐잖아. 그럼 과거 시제를 써야지. 몰랐는데 그런 저에게 두 전공의 차이점을 상세히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됐어요. 그때 높이 넣는 새가 머리 본다라는 격언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라는이라고 하는 인용 표현을 쓰려면 차라리 직접 인용 그대로 써먹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쌍따옴표로 바꾸시고, 저는 그 말이 유난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잊혀지지 no 이제 지금 바로 나와야 돼. 잊혀지지 않고 잊히지 않게 공책에도 적어 놓았죠. 선배님이 해주신 말처럼, 아니야, 선배님이 해주신 이야기는 높여야 될 대상이니까 말씀처럼 2학년이 되면 다양한 경험을 할 생각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문장이 마무리되고 있네요. 나머지는 안 봐도 되고요. 자, 이렇게 바꾸는 예문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선생님이 다음 주에 이제 드리게 될 과제집부터는 아마 신나게 연습할 대상들이 있을 거야. 문법은 언제나 연습 싸움이야, 그치? 참고로 이번 시험의 핵심이 3분절 되는 것 같아. 아까 얘기 들어보자면, 하나, 중세국어와 방금 우리 오늘 배운 문법 요소를 기준으로 한 문법 파트. 두 번째,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했지 아까. 황만근을 중심으로 한 소설 파트. 세 번째, 토론과 같은 독서 파트. 정확하게는 우리는 아마 화법과 작문 이렇게 영역이라고 불리는데, 하나하나 다 비중 놓고 보는데 이 중에서 세 개 중에서 결론적으로 승부수를 던져야 될 건 문법 파트일 거야, 맞지? 그래서 오늘 좀 미리 한 주 일찍 얘기를 시작했던 거니까 참고 좀 해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론은 여기까지. 네. 근데 아직 걱정 좀 되지? 집까지 다시 봐야죠. 야, 다시 본다고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일단은 차분하게 정리하고 선생님이 영상 찍어놓은 거 나중에 올려줄 테니까